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금리 위험 22장 세 번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금리 위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기반 접근법에서 특히 금리 조정 격차 모형을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경제적 가치 접근법, 그리고 그 중에서도 회수 기간 격차 모형이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익 기반 접근법의 한계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배웠죠. 하지만 그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들은 대체로 이 수익 기반 접근법이랑 지금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경제적 가치 접근법을 병행해서 활용해서 이 금리 위험을 관리하고 측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 경제적 가치 접근법이라는 것은 뭐냐? Economic Value Approach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경제적 가치, 어떤 것의 경제적 가치냐면 바로 자기 자본의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위험을 설명드릴 때, 금리 위험은 수익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주주들의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에 대해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이 수익 기반 접근법이라면, 이 경제적 가치 접근법은 자기 자본의 가치 변화에 영향이 얼마나 있느냐, 이자율이 변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를 살펴보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은행들이나 다른 금융기관들이 자기네가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고, 이 금융감독기구들, 예를 들면 바젤 협약이나 아니면 중앙은행 혹은 예금보험공사 같은 그런 감독기구들이 금융기관을 평가할 때 보통 뭐를 많이 평가하죠? 바로 자본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 얼마나 풍부하게 있느냐, 이거를 평가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변하면 자기 자본 가치도 변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발전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수익, 이전에 설명드렸던 수익 기반 접근법에서는 무엇을 계산하느냐? 순 이자 이익의 변화, 델타 NII를 측정했다면, 요 경제적 가치 접근법에서는 자기 자본의 경제적 가치의 변화, 그래서 델타 변화, Economic Value, 경제적 가치 of Equity, 자기 자본. 그래서 자기 자본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변하느냐, 델타 EVE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측정하느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회수기간 격차 모형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현대의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이 경제적 가치 접근법은 더 이제 구체적이고 더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이 항목별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사항들이 있지만, 저희는 간단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 회수기간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좀 단순화한 그런 회수기간 격차 모형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이 회수기간이라는 것은 뭐냐? 회수기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영어로는 du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3학년이나 4학년이시라면 다른 금융 수업에서, 재무 수업에서 채권에 대해서 배울 때 duration이라는 것을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duration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글로 무엇을 번역하느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에서는 회수기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duration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수기간이라는 것은 뭐냐? 그 영어 단어 중에서 endure가 바로 견디다잖아요. 그래서 이 duration이라는 것은 얼마나 지속되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뜻은 이제 보통 채권 같은 상품은 돈을 빌려준 건데, 그때
내가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를 측정하는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만기라는 maturity라는 게 있죠. 채권에는 이제 그거는 완전히 상환이 다 이루어지는 시점을 의미해요. 근데 이 회수 기간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대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까를 의미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 등의 금융 상품에서 현금 흐름이 미래에 발생을 한다. 예를 들면 이자를 이제 이표, 쿠폰을 받기도 하고 원금을 상환하기도 하는데 그 현금 흐름이 발생할 때 그 현금 흐름이 발생할 때까지 시간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의 평균 지점은 어디냐? 그래서 그 걸리는 시간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이걸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 듀레이션을 측정하는 계산 공식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듀레이션은 D로 보통 표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전체 기간을, 전체의 항을 현재의 가격, 현재 가치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자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뭐 여러 가지 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 앞에 무엇을 곱해주느냐? 어떤 그 시간이 의미하는 바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이자를 갚는다 하면 T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발생하는 현금이 얼마냐? 그게 C가 되고요. 그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기 위해서 이자율로 나누어서 할인을 해준 게 바로 듀레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께서 단순화시켜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아주 쉬운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채권이 하나가 있는데 편의를 위해서 이자율이 현재 0%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후 1,000만 원을 원금을 갚는 그러한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수업에서 이미 배우셨겠지만 현재 가치, 즉 현재의 가격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1년 후에 1,000만 원의 현금이 발생을 하고 그거를 이자율로 1년 후니까 1승으로 나눠주면 이제 이자율이 0%니까 이게 1분의 1000이 되죠? 그러면 그대로 1,000만 원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채권의 현재 가치는 1,000만 원이다. 당연한 게 지금 현재의 돈이랑 미래의 돈이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이자율이 0이므로 그런 상황에서 1년 후에 1,000만 원을 갚는다면 그거의 현재 가치는 당연히 1,000만 원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요거의 만기는 1년입니다. 하지만 듀레이션은 어떨까요? 이 듀레이션을 측정하는 방법은 일단 전체를 현재 가치 1,000만 원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여기 항들에는 이 괄호 안에는 바로 현금 흐름들에 대한 값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가지밖에 없죠. 채권 1은 아주 단순해서 그래서 1,000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건 1년 후에 발생을 한다. 그리고 1년 후니까 1승으로 할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1000이고 곱하기 1이니까 1000. 그래서 1000분의 1000이 된다. 1000분의 1000이니까 1년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요 채권 1은 회수가 되는 때까지 평균적으로 1년이 걸린다. 아주 직관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얻어졌습니다. 만기도 1년이고 듀레이션도 1년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듯이 1년 후에 실제로 1,000만 원이 상환되므로 요 채권은 내가 1년은 기다려야지
원금을 이제 받을 수 있구나. 현금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채권을 살펴볼게요. 이 채권도 첫 번째 채권이랑 똑같이 총 1000만 원을 갚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일단 500만 원을 갚고요. 2년째에 500만 원을 다시 갚는 그러한 상품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현재 가치는 얼마가 되느냐? 마찬가지로 현재 이자율이 0%라면 할인율이 0%니까 요 계산 공식에 의해서 첫 번째 해에 500만 원, 두 번째 해에 500만 원 해서 500 더하기 500 하면 1000만 원이 됩니다. 당연하겠죠? 왜냐면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돈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총 500만 원, 500만 원 해서 총 1000만 원을 갚으니까 현재 가격이 10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채권의 원래 만기, maturity는 2년이에요. 총 모든 돈이 상환되는 시점은 2년이에요. 하지만 duration은 다르게 됩니다. duration을 계산하기 위해서 현재 가치 1000만 원으로 나눠주고 500만 원을 첫 해에 갚는다. 그래서 여기는 1승이 들어와 있고 두 번째 해에는 500만 원을 갚는다. 근데 여기는 두 번째 해니까 곱하기 2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1이니까 500 곱하기 1 더하기 500 곱하기 2. 그래서 500 플러스 500 곱하기 2는 1000이니까 1000. 그럼 500 더하기 1000 하면 1500. 1500 나누기 1000 하면 1.5라는 듀레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냐? 딱 보니까 1년 후에 절반을 갚고 2년 후에 절반을 갚는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1년 후, 2년 후 이렇게 두 번의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현금 흐름은 언제 발생을 하느냐? 1년과 2년에 발생을 하니까 그 평균은 1.5년에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듀레이션이 가지는 의미. 그래서 이 원금이 회수되기까지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의 평균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요 식을 찬찬히 뜯어 보시면 요 1000만 원을 이제 이걸 두 개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눠줄 수 있지만 먼저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0분의 500, 1000분의 1000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1000분을 요 첫 번째 항에 먼저 적용하고 두 번째 항에 또 따로 적용하고 이걸 뭐라 하지?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나누는 2항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1000분의 500 곱하기 1 더하기 1000분의 500 곱하기 2. 근데 1000분의 500과 1000분의 500 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에 1000분의 5, 1000분의 5, 0.5, 0.5를 더하면 합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년과 2년의 평균을 내는 식이 되는 거예요. 특히 근데 뭘로 나누느냐? 가중을 주고 있는데 몇 %씩을 갚느냐?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첫 번째 해에 50%를 갚고 두 번째 해에 50%를 갚으니까 평균을 내면 1.5년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듀레이션이 이렇게 시간의 가중평균의 의미를 지닌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숫자를 바꿔서 현실과 비슷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자율이 0%가 아니라 10%의 이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이제 쿠폰이 있어요. 쿠폰이 2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죠. 이 채권의 2표가 100만 원이다. 그래서 이 100만 원을 먼저 갚고요. 두 번째 해에는 그 두 번째 해에 대한 2표 100만 원과 원금 1000만 원을 동시에 상환하는 그러한 채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 3의 현재 가치는 먼저 100만 원이 첫 해에 들어오기 때문에
1 플러스 0.1의 1승으로 나눠주고요. 두 번째 해의 마지막에는 100만원 더하기 1000만원, 그래서 1100만원이 들어오고 이게 10%의 이자율이었기 때문에 2승을 해줘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엑셀이나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90.91 더하기 909.09 해서 다시 10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뭐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이자율이 10%인 상황에서 요 이표율이 쿠폰 레이트가 원금 1000만원에 대해서 10%였기 때문에 쿠폰 레이트와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동일할 때는 현재 가치가 원금과 동일해진다. 뭐 이것을 기억하시는 분들께서는 투자론에 아주 우수한 학생이셨던 거고요. 이제 뭐 그냥 어쨌든 현재 가치는 1000만원으로 책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채권의 만기도 2년이었는데 듀레이션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현재 가치가 1000만원, 현재 가격이 1000만원이고 일단 100만큼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게 1년차, 1100만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게 2년차. 근데 이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준다. 그러면 아까 활용했던 값을 활용하면 90.91 곱하기 1 더하기 909.09 곱하기 2 나누기 1000만원 해서 1.91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 아까는 500만원, 500만원을 50% 갚았지만 지금은 첫 번째 해에 발생하는 현금의 현재 가치는 90.91이고 두 번째 해에는 909.09예요. 그래서 이거는 9%고 이게 거의 99%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의 가중평균을 내면 2년 차에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2년에 근사해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걸 그냥 단순하게 평균을 낸 게 아니라 비중을 두어서 현금 흐름이 크게 발생할 때 더 높은 가산치를 두어서 그것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중평균을 낸 것이라는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듀레이션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실 수 있는 건 듀레이션의 계산에 이자율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듀레이션의 식을 보면 돌아가서 듀레이션의 식을 보면 이 현재 가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다시 할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실 이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것도 현재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각 현금 흐름을 그 기간만큼 할인해서 다 더한 게 현재 가치다 라고 하니까 여기에도 이자율이 들어가고 여기에도 이자율이 들어간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다 이자율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이자율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자율과 밀접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다음 내용이에요. 이 듀레이션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원금을 회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의 평균이라는 의미 외에도 또 한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걸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수학을 아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듀레이션을 통해서 이 현재 가치와 어떤 금융상품의 현재 가치와 이자율의 상관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별표를 해놓은 이유는
몰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현재 가치 P라는 것은 모든 현금 흐름에 대해서 다 더해주는 거죠. 그 현금 흐름의 총 가치를 다 더해주는데 시간에 따라서 이자율로 할인을 함으로써 현금 흐름의 시간 가치를 반영하여서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거를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분을 하면 P를 현재 가치를 이자율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데 Y는 AX B승이다 라고 하면 이제 dy dx 그러니까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A 곱하기 B 곱하기 X의 B-1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P를 R에 대해서 미분을 하기 때문에 요 더하는 식은 그대로 내비두고 요 R이 요게 있죠. 자, 근데 요거를 조금 우리가 그 옆에 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쓰면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T승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1 플러스 R에 T분의 1이니까 분모에 있는 거는 음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요 식을 적용을 하면 CT가 있었고요. 요 B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T가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곱하기 1 플러스 R에 요 B는 마이너스 T였으니까 마이너스 T에 빼기 1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요거는 T는 1부터 N까지 CT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T 곱하기 1 플러스 R에 T 더하기 1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걸 다시 쓰면 T는 1부터 N까지 1 플러스 R에 T승만 냅두면 여기 하나가 더 곱해져 있으니까 1 플러스 R을 밖으로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밖으로 뺄게요. 그러면 CT 나누기 1 플러스 R에 T승 곱하기 T가 요 안에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듀레이션의 공식이 바로 P분의 1에 곱하기 시그마 T는 1부터 N까지 1 플러스 R에 T승분의 CT 곱하기 T였어요. 그러니까 이 항목이 지금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항목은 D 곱하기 P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R D 곱하기 P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dP, dR은 마이너스 1 플러스 R분의 1 곱하기 D 곱하기 P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dP, dR은 마이너스 1 플러스 R분의 1의 dP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미분을 조금 더 응용을 하면 이제 P를 이쪽으로 보내면 P분의 dP가 되고 요 dR을 이쪽으로 보내면 요 D가 있고요. 마이너스 D가 있고 dR이 분자로 오게 되고 1 플러스 R이 됩니다. 근데 이제 dP라는 것은 요 현재 가격의 변화량이거든요. 그래서 델타 P라고 쓰고 요쪽에는 dR, 이자율의 변화, 그래서 델타 R이라고 쓰면 이런 식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우리가 아까 구했던 듀레이션에 의한
가격과 이자율의 상관관계, 그래서 duration relationship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자율이 변하면 듀레이션이 고정되어 있다고 할 때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지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아까 처음 예전에 살펴보았던 의미인 원금을 회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의 평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자율이 변할 때 현재 가치, 그러니까 이 가치의 가격에 민감한 정도,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을 하느냐를 표현해주는 의미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금리 위험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수기간 격차 모형이라는 것은 duration gap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이 duration을 계산해서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변하느냐를 측정하는 그런 모형이 됩니다. 이 식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다시 한번 이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출발하게 되냐면 회계 방정식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델타 EVE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Economic Value of Equity.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경제적 가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델타를 지우고 EV이라는 것은 결국 equity니까 자기 자본이니까 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바로 내 자기 자본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델타 EVE라는 것은 내 자기 자본이 변화하는 정도는 자산이 변화하는 정도에서 부채가 변하는 정도를 빼면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자산의 변화량은 아까 듀레이션의 식을 활용하면 마이너스 듀레이션, 자산의 듀레이션이니까 A를 붙이면 1 플러스 R분의 델타 R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다음 부채의 변화량은 이 부채의 듀레이션을 구한 다음에 델타 R 1 플러스 R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를 이쪽으로 넘기고 A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 델타 EVE는 A DA 마이너스 1 플러스 R분의 델타 R 빼기 마이너스 L DL 델타 R 나누기 1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공통 분모인 공통인자인 1 플러스 R분의 델타 R을 묶는다. 그러면 마이너스 빼내면 A DA 빼기 L DL 델타 R 나누기 1 플러스 R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트릭을 사용을 하는데 요 부채 비율을 K를 L분의 A라고 정의를 하면 L은 KA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ADA 빼기 KADL 델타 R 나누기 1 플러스 R이 되겠죠. 그럼 이제 A도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빼고 나면 DA 빼기 KDL A 델타 R 1 플러스 R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죠. 이게 바로 교과서와 제 강의 자료에 있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듀레이션 갭 모델에서는 회수기간 격차 모형에서는 자산의 듀레이션과 부채의 듀레이션을 측정한 다음에 그 두 개의 차이를 갭이라고 정의하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수업의 목적상 듀레이션을
실제로 계산하라 라거나 아니면 요 식을 유도하라 라는 문제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듀레이션이 주어졌을 때 요 자기자본의 경제적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 식을 외우실 필요도 없는 게 마찬가지로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기말고사도 오픈북으로 할 테니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금융기관이 있는데 총 자산 가치는 100억 원이고 총 부채는 90억 원이다. 그리고 자산의 듀레이션이 5년, 부채의 듀레이션이 3년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금융기관이 예측하기로는 평균 이자율이 기존 10%에서 1%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융기관이 겪게 되는 금리 위험은 어느 정도이냐 라는 것이 이 문제 내용인데요. 그러면 앞에 식을 활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 자산의 듀레이션 5년 빼기 K가 들어가죠. K는 뭐였죠? 부채 비율 100억 원 중에 90억 원이 부채니까 90%, 그래서 0.9, 그리고 듀레이션, 부채의 듀레이션 3년. 그거를 계산해주고 마이너스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 가치가 총 100억 원이었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R. R은 원래 기존 10%였다. 그래서 0.1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델타 R 1%만큼 변화할 걸로 예측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095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10억 원의 자기 자본이 있는데, 왜냐하면 자산이 100억 원이고 부채가 90억 원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자본에 해당되는 게 10억 원인데 그중 2.09억 원의 가치가 날아갈 수 있다는 의미죠. 마이너스니까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금리 위험에 그만큼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2.09%가 아니라 20.9%의 자기 자본이 금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회수기간 모형, 이 듀레이션 갭 모형을 활용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위험을 특정하는 거에서 추가적으로 나아가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요 앞에 델타 EVE가 없어야지 자기 자본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럼 요게 0이면 되는데 세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첫 번째 요 DA-KDL, 두 번째 A, 세 번째 요거. 요게 0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요게 0이 될 수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자산은 존재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0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얘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한 금융기관이 금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은 이 항목이 0이 되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이 금융기관은 어떻게 하면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느냐? 약간은 요게 0보다 큰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기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자산의 듀레이션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0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5년짜리를 예를 들면 4년으로 줄이는 거죠.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뭐냐? 장기 투자되어 있는 상품을 줄이고 이제 단기 자산으로 바꾸자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원래 이러한 금리 위험이 발생하는 게 이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서로 불일치하는 마처리티 미스매치가 있었는데, 이제 자산의 듀레이션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 미스매치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 금리 위험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뒤쪽을 크게 만들면 요게 0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러면 부채 비율을 높이고 요 부채 듀레이션을 느리면 되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부채 비중을 늘려라. 그 중에서도 특히 장기 부채를 비중을 늘려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산과 부채가 이 마처리티가 서로 비슷해지면서 그 미스매치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금리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듀레이션 갭 모형을 활용하면 이 금리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까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수익성 기반 모형과 마찬가지로 이 듀레이션 갭 모형, 조금 더 큰 범주에서는 이 경제적 가치 접근법도 문제점이 존재해요. 듀레이션 격차 모형에서는 특히 이 앞에 DA 빼기 KDL을 0으로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산 항목을 바꾸거나 부채 항목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현실에서 그렇게 자산이나 부채를 바꾸려면 거래를 해야겠죠. 그럼 거래 비용이 발생을 하고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거를 굳이 이 금리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비용이 실제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적당히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듀레이션을 가지고 이거 측정했는데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의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듀레이션도 매일매일 바뀌게 돼요. 그러면 매일매일 요거를 측정을 해서 미세 조정을 할 것이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이 듀레이션 관계식은 그 미분을 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아주 이자 변화, 이자율 변화, 금리 변화가 아주 미세하게 발생할 때만 효과적입니다. 그게 이제 크게 발생을 하게 되면 오차가 커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그 형태를 지금 교과서 이 그림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듀레이션 모형은 미분을 한 거기 때문에 기울기를 구한 거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바로 듀레이션 모델에 의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이자율과 자산 가치의 관계는 요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자율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 이만큼 에러가 크게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듀레이션 모형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렇게 금리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금리 위험은 구체적으로 재조달 위험이나 재투자 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익성 기반의 접근법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자본의 경제적 가치에 기반한 접근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모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수익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리프라이싱 갭이라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 경제적 가치 접근법에 대해서는 듀레이션 갭이라는 모형을 배워서 활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22장의 연습 문제로는 이 리프라이싱 갭, 금리 조정 격차 모형을 따라하는 그러한 연습 문제를 내드릴 거예요. 근데 듀레이션 갭에 대해서는 연습 문제를 내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 문제에 보면 듀레이션을 직접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그거는 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듀레이션 갭이 기말고사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듀레이션을 주어드리면 이제 제공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그 듀레이션 모형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학기가 종료되게 되는데 다음이 아마 마지막 강의 시간일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먼저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보고서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파생 상품을 활용해서 이 금융기관의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오면서 우리 학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2장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